7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개헌 발의선 확보에는 못 미쳤지만 애초 목표로 제시한 과반 의석 확보에는 성공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나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고 즉각 받아쳤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양국 갈등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치킨 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됐던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그 배경에 있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둘러싼 논란과 해석 차이, 시시비비와 경과를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1965년 6월 22일 박정희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합니다. 해당 조약은 4개의 협정과 25개의 문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이 가운데 하나인 경제협력협정을 지칭합니다. 이른바 김종필, 오히라 메모를 바탕으로 한 한일 청구권 협정 정식 명칭은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입니다. 이 협정 제2조 1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 채약국은 양 채약국 및 그 국민, 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채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가 그것입니다. 같은 조 3은 일방 채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 채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자는 일본의 패전일, 우리나라엔 광복절인 1945년 8월 15일을 말합니다. 그 이전 식민지배 당시 벌어진 일에 대해선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등의 협정 문구에 따라 일본 최고재판소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내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2003년 10월 원고 패소로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다시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0월 30일 대법 전원합의체 제3고심은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승소로 최종 판결했습니다.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반면 권순일, 조재현 두 대법관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문헌의 의미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언뜻 보면 한일 청구권 협정 문구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 반대 의견이 더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려면 다시 한일 청구권 협정의 모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일 기본조약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해당 조약 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임의의 해석을 두고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조약의 임의는 일본이 패전하고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한 1945년 8월 15일 이후 조약 체결일인 1965년 6월 22일까지로 일본의 조선 병합과 식민지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즉 정당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제 이후에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식민지배 당시 모든 청구권 문제가 해소됐고 추가 청구권 행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겁니다. 반면 우리 대법원은 이 임의를 1910년 8월 22일 한일 병합
조약 자체가 무효로 일본의 식민 지배가 불법 지배였던 만큼 청구권 협정과는 별개로 불법 지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겁니다. 이미 무효라는 글자를 일본 최고재판소는 식민 지배가 끝나면서부터, 우리 대법원은 식민 지배 시작부터 무효라고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창과 링크 등을 걸었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 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무도하다. 말이나 행동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나서 막되다는 뜻인데, 우리 대법 판결을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갔을 때 과연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이 이탈리아 군인 수십만 명을 독일 본토로 데려가 강제 노역을 시킨 것과 관련해 과거 이탈리아 전쟁 포로가 낸 소송에서 이탈리아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리자 독일이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 뒤집은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페리니 사건인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이탈리아와 독일이 1961년 체결한 2차 세계대전 기간 경제 민사관계 청산조약을 근거로 나치 동일의 불법행위는 청산조약에 포함되지 않는 권력적 불법행위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탈리아 주장을 기각하고 독일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제히 식민지배 불법성을 한일조약에 명시하지 않고 한일 청구권 협정을 덜컥 체결한 게 원죄라면 원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체결된 조약이니만큼 현재의 대한민국이 안고 가야 할 대한민국의 일부입니다. 현재의 한일 갈등이 제2의 임진왜란, 100년 전 제2의 3.1 운동회까지 비유되고 있는데, 냉철하고 치밀한 대응으로 꼭 이겼으면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사법 행정권 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오늘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직권 보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내용은 주거를 분당 주택으로 제한합니다. 네. 그리고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에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고요. 네. 법원의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출석해야 되고, 정당한 사유가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되고, 네. 또 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사건 관련자나 친족 등과 만나거나 네.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폰 네. 문자 전송, SNS 뭐 이런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네. 위반하면 당연히 이제 보석보증금을 몰수하고 보석 취소한 후에 재수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네. 보석보증금은 3억 원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명칭이 직권 보석인데, 그러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신청한 게 아니고 재판부가 말 그대로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해줬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직권이라고 하는 거니까 신청 없이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것이고요. 네. 이제 이번에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한 것은 구속기간 네. 1심에서 연장해서 6개월까지인데 그게 다 만료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뭐 구속 취소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앞두고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걸 네. 앞두고 법원이 보석 결정을 한 것이고요. 네. 재판부로서는 이것을 구속기간 만료로 네. 석방을 해주고 재판을 하는 것보다는 보석 조건을 붙여서 보석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양 전 대법원장 측 입장에서는 180일 가까이 수감돼 있었는데 조금 더 있다가 그냥 그 구속기간 만료로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받아들인 거 보석을,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보석을 법원이 네. 허가하면 네. 뭐 구속기간이 며칠 남았는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당연히 네. 하루라도 빨리 나가는 것, 그리고 뭐 그런 것이 방어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가려고 하게 됩니다. 네. 하루라도 빨리 나가면 뭐
어찌됐건 방어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네. 아무래도 보석 조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보다는 좀 좋아졌다는 점,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용해 주는 게 일반적으로 있는 케이스인가요? 아니면 좀 특이한 경우인가요? 뭐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한 번 더 보기는 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참 직권 보석은 아니기는 한데 지금과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네.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피고인을 풀어주는 것을 네. 원래는 풀어줘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정 기간 안에 재판을 못 마쳤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해서 보석으로 풀어준 것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직권으로 풀어준 것인데 이례적일 수밖에 없는 게 1심 구속 기간을 지나도록 구속 피고인을 판결 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럼 뭐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뭐 당연히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고요. 네. 증인 신문이 이제서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 1심형이 선고되거나 그에 따라서 혹시 또 법정 구속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항소심 재판부는 그 구속 기간 안에서 재판을 하다가 지금 이 원심 재판부와 같은 고민을 한 번 또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쭉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이른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다른 일반 사고들에 비해 그 피해 양상이나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고령 운전자 250만 시대, 앞으로 훨씬 더 늘어갈 텐데요. 해법을 모색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층 리포트 신세아 기자입니다. 지난 5월 12일 부처님 오신 날, 경남 양산시 통도사 입구에서 승용차가 보행로를 덮쳐 1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차량이 많이 몰려 차량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던 상황에서 승용차가 벼란간 보행로를 덮친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사고였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75살 김모 씨.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차에 있다가 엑셀을 잘못 밟은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로교통법은 65세 이상 면허증 소지자를 고령 운전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운전자의 경우 판단력과 운동 능력 저하 등의 사유로 이런저런 사고가 일어나는 비율이 일반 운전자에 비해 높은데 이는 통계로도 입증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해숙 위원장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8년 21만 5천여 건에서 2017년 21만 6천여 건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반면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8년 1,155건에서 2017년 26,713건으로 2.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방지 등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5%에 육박하는 고령사회임에도 고령운전자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의 일이고 그건 우리가 닥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살력 인프라가 이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대책이 마련이 되었느냐, 정말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운전자 대책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면허증 반납은 헌법상 보장된 이동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통사고는 다 줄고 있는데 이 고령 운전자 또 고령 보행자 사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고령자에 대한 보호 대책, 안전 대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주재 발표를 맡은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처장은 제도적 측면과 시설적 측면, 차량 기술 측면 등 세 측면에서 분야별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선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적성 검사와 교육 제도를 개선해 고령 운전자의 인지 능력과 운전 능력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맞춤형 안전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운전을 무조건 못하게 할 게 아니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데
강 처장은 이와 관련 자기진단용 체크리스트 개발과 조건부 면허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제한한다든지 야간 운전을 제한한다든지 자기가 활동 영역에서만 운전할 수 있게 이런 조건부 면허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겠다. 강 처장은 시설과 차량 기술 측면에선 도로 조명 및 안내 표지 활자 개선과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자율주행과 자동 브레이크 시스템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면허 반납 같은 규제 일변도 정책이 능사가 아니라는 게 참가자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현실화하고 있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 정책 마련과 실현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학부모에게 급식비를 부풀려 받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챙긴 급식업자와 어린이집 원장 등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죄 유죄를 확정해 징역형 실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유치원비 부풀리기에 대해 횡령이 아닌 사기죄 유죄를 확정한 것은 드문 사례입니다. 이금로 초대 수원고검장이 오늘 25년여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 이후 사의를 표했거나 사퇴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는 모두 11명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대검 감찰본부장 공개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2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감찰본부장은 외부 개방직으로 검사장급 예우를 받습니다. 검찰이 고 장자연 씨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를 위증 혐의로 오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관련 재판에서 장자연 씨가 숨진 이후에야 박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입니다. 7월 22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